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제56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안여객선 좌초 사고에서 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무사 구조와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승객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마음을 전합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해준 해경, 소방, 지자체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혼신을 다해 뛰어준 덕분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판단도 큰 힘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즉시 구조 상황 공개와 신속 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모든 장비와 인력을 바로 투입하라고 주문하여 현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런 대응이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줄였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의 안전과 사후 조치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사고 원인도 투명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정부와 즉시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연이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님의 순방은 국격과 국익 두 목표를 모두 실현하는 외교입니다.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레이트는 최고 수준의 국빈 예우로 대통령님을 맞이하며 양국 관계의 깊이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실질 협력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AI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200억 달러, 방산 수출을 통한 150억 달러 등 35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장가치 기준 704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K컬처 협력이 더해지면 전체 효과는 1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성과는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에 달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MGX 국부 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분야에 1000억 달러, 하나로 약 146조 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데이터 센터 구축, 운영, 반도체 공급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 파트너라는 점을 이번에 충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용과 실력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우리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께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에 조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회담의 목적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미리 막는 데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지난 8월 북한군 30여 명이 MD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회 미만이던 MDL 침범은 올해 이미 10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충돌과 오해를 차단하자는 것이 이번 회담 제안의 핵심입니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회담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군사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대북 제안으로 남북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대화를 통해 차근차근 회복해야 합니다. 만나야 문제가 풀립니다. 북한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출신 원내정책수석 허영입니다. 대한민국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국민 앞에 보이는 민낯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간부급 직원들이 실명으로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인권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내부에서조차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이 제기되는 상황은 인권위가 이미 정상적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위의 핵심 의사결정이 특정 개인의 이해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회의 지적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등 수감된 특정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철저히 무시됐고 국정감사의 지적이 있은 후 이틀 만에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을 불러 조사단을 꾸리는 조직의 사유화가 버젓이 자행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안창호 위원장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 헌법을 훼손하고 무법과 탈법, 위법을 자행한 자들의 인권만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인권위가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김영원이 있는 구치소를 방문해서 그들의 인권을 조사해서 혹시 그들이 인권이 침해됐다고 해가지고 석방 권고를 할 그런 의도가 보이는 정말 인권이 답지 않은 그러한 권력의 도구가 조직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두 사람으로 인해 인권위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헌법기관, 국가인권위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말씀 올립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58배를 올렸습니다. 지난 3월 법정관리 조립 후 258일이 지나도록 사태 해결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검찰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절박한 행동이었습니다. 안수용 지부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이미 단식까지 돌입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2위 유통기업이었던 홈플러스는 MBK 인수 이후 경영이 악화되어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점포 폐점과 무급휴직, 공과금 900억 원 미납까지 이어지며 사실상 청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직접 고용된 노동자와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약 10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정작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업 가치와 장기 성장보다 단기 투자금 회수에 매몰된 사모펀드식 경영입니다. 부동산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과도한 차입, 그리고 법정관리 직전 수천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 발행까지 드러나며 먹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유통기업의 몰락이 아닙니다. 금융자본의 단기 이익 추구가 어떻게 수십만 명의 생존을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이며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와 지역경제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선진화와 유통산업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란 동조 정당, 혐오 옹호 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장애인 혐오 발언 이후 반성은커녕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에 대해 전방위적 옹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인터넷 방송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조롱할 때 쓰는 엄중 경고를 하면서 사의 표명은 반려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조그마한 일에 집착하지 말라며 사안 축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브 전한계 씨는 국민의힘 당의 이 같은 형태를 칭찬하며 김혜지 의원을 숙청해야 된다는 막말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국민의힘 정당은 이 말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당의 모든 의원들은 이 말에 찬성하는 것입니까? 무차별적인 혐오 공격에도 자당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김혜지 의원은 불법 비상 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3대 특검법과 탄핵에 당당하게 찬성했던 양심 있는 보수 정치인입니다. 국민들은 그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혐오 공격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우리는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어제 나경원 의원이 또 친절하게 해설해 주었습니다. 표만 된다면 도둑이든 사기꾼이든 상관없다.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의견도 경청하고 그들을 정당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본심을 너무나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동욱 최고위원이 공교롭게 장애인이었던 것이라고 시인까지 했습니다. 김혜지 의원에 대한 혐오 공격은 당의 극우 정책과 노선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를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 있고 내 편이 아니면 그 어떤 조롱과 혐오도 옹호, 방치하고 결국에는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마저 옹호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질입니다. 내란 선동 피의자 황교안을 지지한다며 우리가 황교안을 외쳤던 국민의힘, 이제 체제 전정이라는 망상으로 구축된 극우 연대를 위해 전환길과 혐오주의자 박민영이 열심히 뛰는 모습이 오늘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똘똘 뭉쳐 혐오하고 배척하는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을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 이 모습을 오늘 국민의힘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아서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장애 비례대표 의원이 고작 3명뿐입니까? 장애인은 배려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존재란 말입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입에서 장애인을 향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한 개인을 향한 혐오를 넘어 263만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자 폭력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263만 명의 장애인이 느꼈을 모욕감을 떠올리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가해자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인재를 지키겠다면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일삼는 자가 인재란 말입니까? 또한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그마한 일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두둔했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그 자체가 2차 가해이자 국민의힘의 뿌리 깊은 저급한 장애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장애인식은
마치 나치 히틀러의 우생학적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히틀러는 장애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고 결국 참혹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호응하듯 장동혁 투표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 당원이자 구구 유튜버 전한길은 해당 장애 의원을 숙청해야 한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살인 행위를 방조하고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권위주의, 독재, 뿌리를 둔 극우 내란 정당임을 다시 한번 자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애 차별과 폭력은 물론 살인적 망언을 일삼는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인의 장애 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강력히 공고를 해왔습니다. 이번 사안도 9건이 넘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하고 엄중한 공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즉각 해임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결코 정치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과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는 무도한 정치인과 국민의힘을 국민 여러분께서 철저히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산업재해예방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산재 건절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TF도 산업안전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TF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 우선 처리 법안 총 9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6개는 올해 9월 당정이 약속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사항 7건에 대한 후속 입법입니다.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등이 담겨 있습니다. 반복되는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과 제재가 그 핵심입니다. 나머지 3건의 별도 법안은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재해 심사를 지원하는 산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등 산재 노동자의 시급한 민생 법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진 과제에는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정의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녹아 있습니다. 해당 대책이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향해 당정이 책임지고 더 많은 안전 대책들을 발굴하여 제도적, 법적 보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브리핑할게요. 일단 상임위 예산안 의결 상황 관련해서 지금 17개 상임위 중에서 15개 상임위가 예산안 의결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 그 2개 남은 운영위하고 정보위는 26일 날 예산안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내 주요 일정으로 오늘 11시에 국토위에 당정협의가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님도 참석하시고요. 내용은 전동 킥보드 등 PM법, 그리고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법 등에서 입법 과제 및 부동산 공급 후속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다음에 25일 날 화요일에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1차 회의가 있습니다. 시간은 아직 미정이고요.
그다음 특검 사항은 21일 금요일 날 순직해병 특검에서 윤석열 기소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김건희 특검 수사 연장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승인하셔가지고 12월 28일까지 이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특검 관련해서는 이제 내란 특검은 12월 14일, 순직 해병 특검은 11월 28일 이렇게 해서 수사가 다 종료되고 이제 기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도 드렸고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어제 법사위 위원들이 경찰에 항명 검사장을 고발한다고 한 사안은 원내 지도부와 교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관련해서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나 경고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틀 전 원대회동에서 본회의 전에 한 번 더 만나신다 하셨는데 이후에 만나신 적 있으신지 아니면 다음 주 중에 만나실 계획 구체적으로 잡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법사위에서 그 검사장들 고발을 한 건과 관련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원내 지도부하고 사전 논의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뭐 아직 그 관련된 그 논의는 아직은 진행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야 관련된 그 회동 관련해서는 그 협의는 뭐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저희가 다음 본회의인 27일까지는 그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여야 간에 얘기가 된 거는 이제 공지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합의를 통해 가지고 국정조사를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법사위의 그 고발 건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게 그 논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당 내에서는 군사 고발 관련해가지고 조금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좀 우려도 조금 목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법사위원들하고 당 지도부가 좀 논의해가지고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어제 이미 저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 것 같고, 일단 어제 그 우리 그 원내 지도부의 그 뭐 원내 입장은 그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 중에는 그 외교적인 순방도 우리 민생과 아주 대단히 직결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순방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기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기조 속에서 지금 뭐 국정조사 관련된 여야 간의 그 합의 노력도 그런 거의 연장선상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 기조는 우리 원내대표 단에서는 갖고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그 오늘 법사위 법안 소위에 법 왜곡죄 올라가 있는데 이건 통과 가능성이 좀 있는 건지 원내랑 좀 상의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통과가 되면 이제 법 왜곡죄는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시는 건지 그것도 같이 여쭙습니다. 그 소위니까 소위에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 이 법 왜곡죄 관련해서도 뭐 사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풍부하게 원내랑 이렇게 상의하고 상의가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니까 소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그런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누가 입장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방선거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얘기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저기 당직 사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안에서 그 출마하실 분들이 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시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270일에서 다 사퇴를 한 상황이고, 네.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해서 이번 주 안에 좀 정부에서 원내나 정책위 공부가 있을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발의는 좀 이번 달 안에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후 통과 과정은 차분히 따져보겠다는 기조인 건지 그래서 어떤 일단은 그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달에 초일로 이제 소급이 되는 거라서 11월 중에 이제 특별법은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게 그 지체가 되면 한 달에 한 4천억 정도의 그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법은 이번 달에는 반드시 낼 것이고, 다만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불이익은 이제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합의 처리되는 그런 그 기간들은 바로 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 해서 그게 뭐 우리 국익 차원에서 보면 이미 이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국익과 관련된 피해는 이제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 법안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처리를 해도 괜찮다, 이런 기조입니다. 저도 추가로 여쭤보면 그러면 의원 입법을 통해서 이제 발의한다고 했었는데요. 그 원내대표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누가 지금 어느 분 이름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고 어떤 기재위 쪽에서 좀 해야 되는 거라서 정부 입법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 입법을 하는 거는 명확하고 누구를 할지까지는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여러 가지의 이제 법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전체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뭐 법안들도 있을 수 있고 상임위 차원에서의 관심 있는 법안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야 간에 또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법안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이제 그 당 차원에서 논의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소위에 상정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반드시 뭐 처리되고 통과되고 이런 건 전제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 지금 현재 그 법사위에서는 그런 관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항소 미항소와 관련해서 검사장들과 이제 그 검사 일부가 집단적으로 집단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그 사법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뭐 당연히 이제 동의가 돼서 검찰개혁 관련된 그 검찰청법 폐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그
그 이제 뭐 방법이라든지 그 수위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정무적인 판단도 좀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도 뭐 당 차원에서 아직 그 공론화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고 또 원내와 협의해가지고 지금 법사위의 소위에 그 상정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그 의원 입법으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단계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님은 그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나 이런 것들을 12월 내 뭐 예산국회 끝나고 정강속화처럼 이제 처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도부랑 상의가 안 됐다고 하시는 거면 이게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인 건지 아니면 이 법안 자체를 좀 또 뭐 처리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인 건지 그 이견 차가. 좀 전에 말씀드린 변호사법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법 왜곡죄 관련해서는 그 저 정청래 당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고 다만 이제 그 거기서 소위에서 그 처리될 아직 된 건 아니지만 그 당 차원에서의 논의하는 것은 당 차원의 의총이라든지 이런 걸 정책 의총이라는 걸 통해서 논의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당론으로 할지 여부도 의총에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라서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법 왜곡죄라든지 그런 그 재판 소원이라든지 이렇게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거는 뭐 그거는 그 기조는 바뀐 건 없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로 가름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그 공식 비공식적으로의 뭐 여야 간의 얘기는 문진석 수석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속 협의는 하되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합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건데 지금 일단은 우리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해졌잖아요. 어디서 할 것인지 범위는 이제 합의가 된 것이고 뭐 상임위에서 할 것이냐 특위로 할 것이냐 여야 동수로 할 것이냐 요 쟁점이 남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양 당에서 내부적으로 그 입장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 합의가 쉽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지금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특위로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위원을 선임한다든지 또는 뭐 계획서를 채택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또 여야 간에 그런 또 정쟁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또 상임위로 하면은 바로 뭐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증인 신문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실제로 그 해당 상임위도 법사위고 법사위원들이 그에 대한 전문성을 가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입장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야당에서 입장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그 수용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그 변화가 있다라면 더 뭐 진전이 되겠지만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정법이긴 한데 그러면 본회의 이전 원내동까지 협상이 안 되고 결렬되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정도 할까요? 네. 어떤 특위? 이거는 지금 다른 이슈들 때문에 본격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고 다만 개원특위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요청을 좀 하신 바는 뭐 이미 알려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도 그 전에 뭐 저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당에서도 개원과 관련된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지금 당장 이렇게 개헌 관련된 그 특위 관련된 그 뭐 이렇게 내부적인 공론화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입장은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건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네. 네, 이 정도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